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차인표님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대아버지와 신만이 구씨가 훌쩍이를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훌쩍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훌쩍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누깃은 오세요종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오세요종은 결국 다시 울리지 않은 채 훌쩍이와 함께 땅속 깊숙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새끼제비가 날아와 어디서 주워왔는지 무덤 위에 말린 고구마 한 조각을 떨어뜨려 줍니다. 일본군들이 호랑이 마을에서 철수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케모노는 호랑이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747 부대원 전원을 자신의 부대인 700 부대에 흡수하여 장군봉 기슭의 붉은 소나무 마을로 이동시켰습니다. 일본군은 모두 떠났습니다. 가즈오도 가고 아찌이도 갔습니다. 그리고 순이도 갔습니다. 가즈오가 지휘하던 747 부대의 막사가 있던 곳인 다시 공터로 변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빈터에 백두산의 겨울을 알리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일본군이 떠난 후 호랑이 마을은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한 별을 나눌 생각도 못합니다. 일본군이 다시 들러 먼저 절반을 공출해 간 후에야 손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이 떠나면서 쇠우치가 될 만한 것은 쟁기며 삽이며 가리지 않고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일하는 어른도 없고 노는 아이도 없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가 무서워 방문을 틀어 잠그고 죽은 듯 조용히 지내야 했던 시절처럼 호랑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이가 일본군에게 끌려간 후 촌장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엄대 엄마가 죽을 쏘아다 드려보지만 샘무리를 먹여달라고 할 뿐 본인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불쌍한 촌장님은 이대로 굶어 죽으려 하시는가 봅니다. 다만 하루에 3번씩 샘무리의 두 눈을 꾹꾹 눌러줍니다. 샘무리애가 울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신만이 구씨의 말에 따르면 순이는 지금 다케모노의 700 부대가 머물고 있는 붉은 소나무 마을 일본군 진지의 한 막사에 구금돼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백두산 일대의 각 마을에서 끌려온 젊은 처녀들이 30명이나 모여 있다고 합니다. 처녀들은 조만간 남쪽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끼제비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호랑이 마을 위를 빠르게 날아봅니다. 마을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재미도 없습니다. 더 이상 공중제비 돌기도 싫습니다. 용이도 훌쩍이도 순이도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제비들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버린 지금 새끼제비도 호랑이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까 봅니다. 섭섭한 마음에 창공을 박차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던 새끼제비가 갑자기 잘가요 언덕 쪽에서 다시 방향을 틉니다. 문득 잘가요 언덕 주변 억새밭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여 눈처럼 하얘진 억새밭을 가로질러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내입니다. 이윽고 억새풀에 잠시 가려졌던 사내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가죽 외투에 커다란 엽총 2자루를 메고 허리춤에는 커다란 칼을 꽂은 채 잘가요 언덕 위 꿀밤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 사람은 용이입니다. 새끼제비는 혹시 잘못 보았나 하여 날개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용이가 맞습니다. 어깨까지 자란 긴 머리카락을 칼바람에 휘날리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 사내는 용이가 분명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제는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된 용이가 떡 벌어진 어깨에 커다란 엽총을 메고 호랑이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용이는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아래에 봉긋이 솟아있는 훌쩍이 무덤 앞에 멈춰섭니다. 한참을 무덤 앞에 말없이 서 있던 용이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큰 칼을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팔뚝을 덮고 있는 호피를 걷어 올립니다. 이윽고 용이는 커다란 칼을 자신의 굵은 팔뚝에 대고 일자로 베어 상처를 냅니다. 살이 갈라지며 빨간 피가 스며 나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새빨간 피를 용이는 훌쩍이 무덤 위에 떨어뜨립니다. 뚝뚝 뚝뚝뚝 굵은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꿀밤나무 가지 위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제비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지금 용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무덤에 자신의 피를 흘리는 행동은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의식입니다. 동료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때 동료를 죽인 호랑이를 잡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맹세이죠. 지금 용이는 훌쩍이를 죽인 일본군 지휘관 다케모노 중자에게 복수하겠다고 피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더 많은 피를 부를 것입니다. 백두산에 서서히 전쟁의 어둠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께 제가 6살 때였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늦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과수원을 크게 하던 타츠미상 댁에 복숭아 나무 가지치기를 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간 적이 있었지요.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면서 이 가지를 칠까 저 가지를 칠까 한참 고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전 그때 앙상하게 마른 복숭아 가지들을 보면서 봄이 온다고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에서도 맛있는 복숭아가 열릴까? 하고 생각하며 신기해했죠. 어머니도 기억하세요? 결국 이 가지도 살리고 저 가지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를 많이 쳐내지 못하신 어머니는 타츠미상의 타박을 들으셨잖아요. 어젯밤 타츠미상의 과수원에서 저 혼자 복숭아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쳐내지 않고 살려두신 마른 가지에 토실토실한 붉은 복숭아가 가득 달렸더군요. 그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를 목청껏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꿈에서 깨고 보니 돌아갈 곳이 없군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현실보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지난 7년 5개월 동안 대일본 제국군의 장교로서 대일본 제국과 함께 대동아 공영이라는 헛된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 현실 세계에 저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납치하는 악당 패거리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갈 곳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길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는 내 조국의 헛된 욕망 때문에 희생된 수백만 명의 생명 중 최소한 한 생명에게라도 사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쳐내시지 않고 살려주신 그 마른 나뭇가지 복숭아가 수없이 많이 열렸듯 제가 살리는 그 한 생명으로부터 우리 일본이 해친 것만큼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 다시 어머니를 못 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열한 일본군 장교로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느니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으로서 죽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안기겠습니다. 불효자 가지오 마찌의 떠올림.
가지오가 고이 접은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지오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호랑이 마을을 떠나 이곳 붉은 소나무 마을로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찌를 비롯한 부하들은 다케모노 중좌가 지휘하는 상급 부대인 700 부대에 전원 편입되었고, 가지오 자신은 747 부대 지휘관 자격에서 직위 해제당한 채 대기 발령 중입니다. 전시작전 중 지휘관의 자격을 박탈당한 장교의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사병 신분으로 타 부대에 전출되어 전쟁터로 보내질지, 아니면 불명예 제대를 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지, 신분이 없어진 가지오는 대기 발령 상태로 상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오는 다른 부대로 가지도 처벌을 받지도 않을 작정입니다. 가지오는 이틀 후면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부산에 위치한 위안부 대기소로 끌려갈 순이를 탈출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순이와 함께 구금되어 있는 29명의 여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들 모두가 탈출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오갈 곳 없는 여인들은 필경 산속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도로 잡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편지 봉투를 봉한 가지오는 오늘 오전에 아찌이와 비밀리에 수립한 계획을 곱씹어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가지오의 부관으로서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가지오를 상관으로 모셨던 아찌이는 이미 가지오의 심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를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말하는 가지오의 설명과 부탁에 묵묵히 고대를 끄덕입니다. 내일은 다케모노 중자의 생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700 부대원 전원이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그들은 먹고 마시며 취할 것입니다. 군부대에서는 회식을 할 때면 진지의 경비병력을 최소화합니다. 내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찌는 부대 회식이 예정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막사의 경비 업무를 자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지오는 저녁 무렵 진지를 이탈 붉은 수나무 숲속 어딘가에 있을 말 한匹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이 말은 가지오가 돈을 주고 이 마을 촌장 김씨로부터 비밀리에 사들인 것입니다. 촌장은 먼 길을 가야 할 말에게 물과 먹이를 잔뜩 먹여 붉은 소나무에 메어 놓을 것입니다. 온 부대가 술에 취해 잠들 무렵 아찌이는 순이를 조용히 불러내 진지 외곽에 펼쳐진 장군 풀밭으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장군 풀밭이 끝나는 곳에서는 말을 탄 가지오가 순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가을의 장군풀은 길이가 어른 남자 키를 한참 넘어서까지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숨어 움직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순이를 만난 가지오는 아찌이의 뒤통수를 쳐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 후 아찌이는 막사로 돌아와 다른 군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기절한 척 쓰러져 있을 것이고, 다케모노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아침에는 가지오와 순이가 탄 말은 이미 백두산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가지오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순이가 청혼을 받아들여 준다면 가지오는 순이와 함께 일본으로 밀항할 생각입니다. 가지오의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순이는 엄마가 되고 가지오는 아빠가 되어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며 탈출 계획을 재점검한 가지오는 천막 지붕을 뚫고 새어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환합니다. 내일은 저 달이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달빛이 밝으면 탈출하다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조각조각 부서진 달빛이 불쌍한 조선 여인들이 갇혀있는 천막 지붕 사이를 뚫고 스며듭니다.
30명의 여인들이 빼곡히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가장 어린 정아가 제일 서럽게 웁니다. 정아는 이곳에 끌려온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분명 14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 여자들만 징발하는 거라고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백두마을에서 끌려온 정아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아픈 엄마와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마침 지나가던 일본군의 눈에 띄어 나물 캐던 모습 그대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훌쩍훌쩍 우는 정아의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해주는 따스한 손이 있습니다. 순이의 고운 손입니다. 정아 옆에 몰아누운 순이는 마음속으로 엄마별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샘물이, 우리 불쌍한 샘물이 눈 꼭 낮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 예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중국 간 샘물이 엄마랑 아빠가 얼른 돌아와 샘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직 살아있다면 용이가 이제는 엄마 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외로운 산에서 홀로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백호한테 물려서 생긴 마음의 상처를 엄마 별이 이미 품고 있다는 것을 용이에게 알려주세요. 엄마, 이곳에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든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든 곳이라면 우리를 빨리 엄마별로 데려가 주세요. 엄마와 함께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요. 엄마,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구슬 같은 눈물이 순이의 두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한편 붉은 소나무 마을을 비추는 달빛은 멀리 호랑이 마을 촌장댁 마당도 공평하게 비춰줍니다. 텅 빈 마당에 놓인 커다란 엽총 두 자루와 큰 칼이 달빛을 받아 번쩍 빛납니다. 촌장댁 안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립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용이가 촌장님을 만나고 있네요. 황포수는 모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촌장님은 촌장님 옆으로 샘무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촌장님은 황포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호랑이 사냥꾼이 어떻게 죽었는지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왜 돌아왔는가?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작별 인사라니 순이를 대신해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촌장님은 용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용이가 말을 잇습니다. 호랑이산 깊은 골짜기에 아버지와 제가 지어놓은 움막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내기 힘든 곳입니다. 우선 그곳으로 순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놓아줄 것 같은가? 그것도 위험해지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용이의 말투는 예전 황포수의 말투를 꼭 빼다 박은 듯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촌장님이 말합니다. 새끼제비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용이는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촌장님이 더듬더듬 용이의 손을 찾습니다. 용이가 거칠고 커다란 손을 내밀어 촌장님의 마른 손을 잡아드립니다. 우리 순이를 부탁하네. 순이를 만나면 샘물이는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먼저 살 길을 찾으라고 전해주게. 네. 그리고 그때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었는데
황포수와 자네를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네. 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이가 잠들어 있는 샘무리를 바라봅니다. 샘무리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서걱서걱. 촌장님과 이야기를 마친 용이가 밤새도록 촌장댁 마당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중입니다. 능숙한 용이의 칼솜씨에 나뭇가지가 날카로운 화살로 변합니다. 용이는 기름을 잔뜩 먹인 천조각을 둘둘 말아 날카로운 화살 끝에 잡아 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화살이 12개나 됩니다. 내일이면 용이가 만든 12개의 화살은 되잡을 수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누군가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붉은 소나무 마을의 700 부대 진지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다케모노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병사들은 회식 준비에 분주해집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진지 앞 공터에서 장작불을 피우더니 잠시 후 활활 타오르는 불 위로 커다란 가마솥을 겁니다. 저 멀리서 병사 2명이 어미돼지를 끌고 오는 중입니다. 마을 주민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돼지입니다. 꽥꽥. 억지로 끌려오는 어미돼지가 구슬프게 웁니다. 붉은 소나무 마을로 향하는 장군목 중턱의 가문비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발이 보입니다. 휙휙 앞으로 달려나가는 속도가 호랑이처럼 빠른 그는 용이입니다. 용이의 양 어깨에는 탄알을 장전한 엽총 2자루가 걸려 있습니다. 허리춤에는 큰 칼이 꽂혀 있고 그 옆으로 단검도 2자루가 달려 있네요. 넓은 등에는 기름을 잔뜩 먹인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과 활도 보입니다. 중무장을 한 용이가 소나무 마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을 달려 지칠만도 하지만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은 조금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용이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 일본군과 벌일 한판을 위한 작전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실행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이에게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문비 나무숲 상공에는 새끼제비가 떠 있습니다. 새끼제비는 호랑이 마을에서부터 줄곧 용이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내달리는 용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날개를 파닥거리며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숲을 가르며 달려나가는 용이의 기세를 좀처럼 따라잡기 힘듭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흘러 밤이 다시 찾아옵니다. 해는 넘어가는데 달은 떠오르지 않네요. 달님이 오늘만큼은 가지오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했나 봅니다. 뿌려놓은 사금처럼 백두산의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도 오늘은 모두 잔치를 감추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새까맣기만 합니다. 붉은 소나무 마을 초입에 위치한 일본군 진지는 먹고 마시는 병사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합니다. 조선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비좁은 천막 안에서 30명의 여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입니다. 고향과의 이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수없이 많은 이별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 이곳을 지키던 경비병으로부터 오늘 밤이 지나면 여기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열차에 태워져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여인들과 합류하고 다시 분류되어 일본군 위안소가 있는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여인들은 배당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화물처럼 운반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있어서 그나마 서로 정들고 의지가 되었는데
그 젊은 여인들에게는 서로 정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나 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매캐한 연기처럼 비좁은 천막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술에 취한 일본군 병사들이 부르는 군가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왁자지껄 취한 분위기와는 달리 호롱불이 꺼져 있는 작은 천막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오의 천막입니다. 쥐죽은 듯 조용한 천막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지오는 벌써 붉은 소나무 숲에 있던 말을 끌고 장군 풀밭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던 병사들이 하나둘 천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해 마음도 부르고 나니 이제는 잠이 고파졌나 봅니다. 달과 별이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떠오르지 않는 이 밤, 일본군 진지를 에워싸고 있는 붉은 소나무 숲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지를 쏘아보고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용의의 눈입니다. 어두워지기 전 이곳에 도착한 용의는 벌써 몇 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고 진지를 관찰 중입니다. 눈대중으로 세어 본 군인만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예상보다 많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있는 막사 중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막사는 중앙에 있는 7번째 막사이고 그 앞에는 경비병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막사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700 부대의 탄약과 총과 폭약을 보관하고 있는 무기창고입니다. 용의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미끄러지듯 흘러내린 굵은 땀방울이 부릅뜬 용의의 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지를 노려보고 있는 용의의 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재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과 첫 번째 막사 간의 거리, 두 번째 막사와의 거리, 막사와 막사 간의 거리, 이 모두를 눈대중으로 재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있는 중입니다. 용의는 과연 100명도 넘는 군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려는 걸까요? 마지막까지나마 술을 마시던 한 무리의 병사들이 비틀비틀 본인들 막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일본군 진지가 조용해집니다. 쥐죽은 듯 조용해진 그곳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타오르던 무닥불의 불씨마저 꺼지자 잠든 진지를 완벽한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숲속 용의의 눈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의는 아직도 미동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아찌가 여인들이 감긴되어 있는 막사 안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순이 빼곡이 누운 틈새에서 칼잠을 자던 순이가 눈을 뜹니다. 아찌의 달덩이처럼 동그란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쉿! 놀란 순이가 행여 소리를 지를까 두려워 아찌이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와. 아찌이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순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자던 정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이에게 묻습니다. 언니 어디 가? 상관 말고 눈 감아라. 눈 감아어서. 당황한 아찌가 최대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정화를 위협합니다. 아찌의 위협에 정화가 이내 입을 다물고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순이는 아찌를 따라 나섭니다. 아찌가 순이의 오른팔을 꽉 잡은 채 말없이 막사 앞 빈터를 가로질러 갑니다. 어둠 속에 끌려가는 순이는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찌의 재촉에 주눅들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라 짐작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 밤하늘에 엄마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둠 건너편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순이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거쳐가든 결국에는 엄마 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일본군 진지에서 벗어난 아치이와 순이가 외곽에 펼쳐져 있는 장군풀밭 어귀에 이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풀 앞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밤색 장군풀들이 저마다 얼굴을 들고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키 큰 장군풀들의 얼굴 아래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노란색 꽃들이 목도리처럼 감겨 있습니다. 그제야 아찌가 움켜쥐었던 순이의 팔뚝을 놓더니 숨을 몰아쉽니다. 걸어오는 동안 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았던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찌가 순이에게 말합니다. 순이상,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가지오님이 이 장군 풀밭이 끝나는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찌의 입에서 반가운 가지오라는 이름을 들은 순이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오님이 지금 순이상을 구하려는 것이다. 다른 군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 아찌가 순이를 재촉해 장군 풀밭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순간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불화살 한 개가 일본군 진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진지 근처의 붉은 소나무 숲에서 발사된 불화살은 포물선을 그리며 다케모노 중자가 잠들어 있는 장교 천막 위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슉슉슉. 곧 이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 10개가 넘는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가는 불화살들이 마치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는 황금빛 용 같습니다. 불화살들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술 취한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 위로 떨어집니다. 불화살을 맞은 천막들이 순식간에 불더미로 변합니다. 불타오르는 천막들로 갑자기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붉은 수나무숲 언저리에서 마지막 불화살을 쏘아 올린 용이가 엽총 두 자루를 양쪽에 꼬나든 채 불타오르는 일본군 진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휙휙 미끄러지듯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먹이를 덮치는 맹수처럼 거침없습니다. 용이가 마지막 쏘아 올린 불화살이 탄약과 폭약 등이 보관되어 있던 12번째 천막 위로 떨어집니다. 쾅 콱콱쾅. 일본군 무기 창고가 폭음과 화염에 통째로 찢겨 날아갑니다. 불붙은 탄약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군 불밭을 중간쯤 건너온 순이와 아찌가 발걸음을 멈춘 채 활활 타오르는 일본군 진지를 바라봅니다. 핑핑핑. 제멋대로 터져나가는 탄약들이 밤하늘에서 불꽃놀이를 펼칩니다. 잠자다가 불벼락을 맞은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홈백단하여 튀어나옵니다. 뛰쳐나오는 몇몇 병사들의 옷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총을 집어들고 나온 병사들도 있지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총을 쏘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병사들의 총소리와 몸에 붙은 불을 끄려는 병사들의 비명이 진지에 가득합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엽총 두 자루를 꼬나든 용이가 일본군 진지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불에 활활 타오르는 천막들을 지나 여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천막으로 달려나갑니다. 용이를 발견한 일본군 병사들이 총을 겨눌 새도 없이 용이의 엽총이 먼저 불을 뿜습니다. 병사 한 명이 꼬꾸라집니다. 이내 다른 손에 들려있던 엽총도 불을 뿜고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뒤로 자빠집니다.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용이 앞으로 날이 시퍼렇게 선 일본도를 뽑아든 군인이 막아섭니다. 바로 700 부대의 지휘관 다케모노 중자입니다. 다케모노를 발견한 용이는 양손에 든 엽총들을 던져버리고 내달리던 속도 그대로 탄력을 받아 훌쩍 다케모노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어른 키보다도 높게 뛰어
그 뛰어오른 높이가 3배는 더 날아간 모습은 그 옛날 엄대네 어미소리를 물고 호랑이 마을 담벼락을 뛰어넘던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당황한 다케모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용이를 향해 일본도를 휘두릅니다. 쉿! 날이 바싹 선 일본도가 허공을 가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다케모노의 일본도는 허공만을 갈랐을 뿐입니다. 용이의 단검은 이미 다케모노의 목을 뚫고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대일본 제국 700 부대장 다케모노 중자는 억소리 한번 지르지 못합니다.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다케모노의 몸이 썩은 막대기처럼 땅바닥으로 허물어집니다. 다케모노를 일격에 쓰러뜨린 용이가 일본군 진지의 막사 중 유일하게 불화살 세례를 받지 않은 7번째 막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입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 문을 부수고 용이가 막사 안으로 뛰어듭니다. 병아리들처럼 구석에 몰려앉아 울고 있던 힘없는 여인들이 급작스러운 용이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순이야! 순이야! 용이가 큰 소리로 순이를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몰려앉아 있는 여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살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후면 사태를 파악한 일본군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다급해진 용이가 다시 외칩니다. 순이야, 나야 용이, 널 데리러 왔어. 저기 저쪽으로 저 너머로 갔어요. 일본군이 들어와서 끌고 갔어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화입니다. 정화가 손을 들어 멀리 진지 외곽에 펼쳐진 장군 풀밭을 가리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바르르 떨립니다. 고개를 돌려 방향을 확인한 용이가 달려나가다 말고 우뚝 멈춰 섭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여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망치세요. 살고 싶으면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글오글 몰려앉아 떨고 있는 여인들은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이가 팔을 들어 왼쪽을 가리킵니다. 북서쪽이에요. 무조건 북서쪽으로 가세요. 호랑이산 반대쪽입니다. 일본군들은 모두 호랑이산으로 몰릴 거예요. 북서쪽으로 하루를 넘어가면 삼기봉 자락이 있는데 삼기마을이 나와요. 얼른 뛰세요.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온 용이 뒤로 여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뛰쳐나온 여인들이 북서쪽 방향의 붉은 소나무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용이가 다케모노의 천막 옆에 매어 있는 주인이 된 검정말에 훌쩍 올라탑니다. 놀란 다케모노의 말이 히힝 울며 앞발로 허공을 차는가 싶더니 곧이어 불타오르는 막사들 사이를 뚫고 속력을 내 달려갑니다. 장군 풀밭 끄트머리에서 말고삐를 잡고 순이를 기다리던 가즈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적의 700 부대가 공격을 받아 불타오르다니요. 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격이 치명적이었는지 진지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즈오는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중군군일까? 아니면 조선 독립군일까? 이 엄청난 상황을 나름대로 가늠해보는 가즈오의 두 눈에 멀리 장군 풀밭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2개의 그림자가 가물간을 보이는 듯합니다. 순이씨와 아찌이다. 확신한 가지오는 더 지체하지 않고 말에 올라 장군 풀밭으로 뛰어듭니다. 이랴! 채찍을 맞은 말이 하얀 콧김을 내뿜으며 재빠르게 내달립니다. 누런 밤색의 장군 풀밭 중간 시점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정아랑 다른 여자애들이 저 불타는 천막 안에 있어요. 애타는 순이가 애원합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빨리 가. 가지오님이 건너편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안 돼요.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문을 열어주어야 해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단 말이에요. 가냘픈 순이가 이 순간만큼은 바위처럼 단호합니다. 아쯔이가 순이의 팔을 움켜잡으려는데 순이가 완강하게 뿌리칩니다. 저 혼자 안 가요. 저 불쌍한 애들 두고 못 가요. 쳤석. 아쯔이가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순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네가 못 구해. 네가 다 못 구해. 어서 가. 너라도 구하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 애가 탄 아쯔이가 순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순이의 팔을 단단히 부여잡습니다. 강제로라도 끌고 갈 모양입니다. 장군 풀밭 건너편에서 중앙을 향해 말을 달려오던 가즈오의 시야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아쯔이와 순이입니다. 높다란 장군풀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50m, 40m, 30m. 애타게 기다리던 순이의 얼굴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즈오는 반가운 마음에 순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릅니다. 순이 씨. 아쯔이와 순이도 가즈오를 발견합니다. 아쯔이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가즈오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어흥, 장구 풀밭 속의 세 사람에게 표효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들은 소리는 분명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난 호랑이의 엄청난 포효입니다. 천둥 같은 맹수의 포효에 놀란 가지오의 말이 갑자기 멈추려는 듯 앞발을 허공으로 쳐듭니다.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가지오가 말에서 떨어져 장군풀 사이로 뒹굽니다. 아쯔이와 순이가 소리가 들린 방향을 따라 동시에 뒤돌아봅니다. 장군처럼 버티고 서 있던 커다란 장군풀들 사이에서 검정말을 탄 용이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옵니다. 쓰러진 가지오의 눈에도 용이가 보입니다.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거친 사나이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 사나이의 커다란 주먹이 순이의 팔을 부여잡고 있던 아쯔이의 턱을 때립니다. 마치 철퇴에 맞은 듯 아쯔이는 뒤로 5자쯤 날아가 나자빠집니다. 호랑이 사내는 굵은 팔을 뻗어 순이를 번쩍 안아들더니 자신의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고삐를 틀어 북동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 모든 일이 가지오의 눈앞에서 번개치듯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가지오가 쓰러져 있는 아쯔이에게 달려갑니다. 아쯔이는 단 한 번의 주먹에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가지오가 다시 눈을 들었을 때는 호랑이 사내와 순이가 탄 말이 이미 장군풀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타오른 붉은 소나무 마을의 700 부대 진지는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잿더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매캐한 연기는 점심나절이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사라진 그곳에 남은 것이라고는 흩날리는 재와 전날 공격에 희생당한 6구의 시체뿐입니다. 다케모노 중자의 시체에는 일장기가 덮여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자들은 10명도 넘는데 대부분 화상 입은 병사들입니다. 화상을 입어 신음하는 병사들 사이에 턱과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아쯔이가 덩그마니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사건으로 한층 더 늙고 지쳐 보입니다. 수색을 나갔던 일본군 병사들이 다케모노의 검정말을 끌고 돌아옵니다. 말은 장군봉 북동쪽의 호랑이 산 기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이 도주한 방향을 파악한 일본군이 갑자기 분주해지더니 이윽고 전령들이 바삐 출발합니다. 그들은 백두산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일본군 부대로 급한 정가를 가져가는 중입니다. 달이 뜨고 달이 지니 하루가 또 지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본군 부대가 호랑이 산기슭의 호랑이 마을에 집결하더니 오후까지도 그 행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717부대, 727부대, 737부대, 757부대, 767부대.
백두산 전역에서 몰려온 각 부대의 깃발이 10개도 넘습니다. 호랑이 마을 주민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본군의 기세에 눌려 아예 문 밖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쥐죽은 듯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촌장님이 보일 듯 말 듯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촌장님은 왜 이리도 많은 수의 일본군들이 호랑이 마을로 밀려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의가 약속한 대로 순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새끼제비가 창공을 가르며 호랑이 마을 쪽으로 날아옵니다. 삼기봉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날아갈 듯 기분 좋아진, 아니죠, 진짜 날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진 새끼제비가 공중제비를 14차례나 돕니다. 왜 기분이 좋냐고요? 이틀 전 붉은 소나무 마을에서 탈출했던 29명의 여인들이 모두 무사히 삼기마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이죠? 정아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여인들은 삼기마을까지 오는 도중에 일본군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하지만 새끼제비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죠. 백두산의 모든 일본군인들이 용의를 쫓아 호랑이 마을로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호랑이 마을 상공에 도착한 새끼제비는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밀려드는 일본군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1명, 2명. 새끼제비는 병사들의 숫자를 600까지 세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 뒤로도 계속 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모인 일본군 숫자는 못해도 10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일본군들이 호랑이산을 통째로 포위하려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한다. 고작 한 명 잡으려고 이렇게들 모이냐? 그건 그렇고 얘네 둘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사실 새끼제비는 어제 아침부터 용이와 순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다케모노의 검정말에서 내린 용이가 순이를 들쳐업고 호랑이산에 오르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이들이 이깔나무 숲 아래로 사라지면서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새끼잡이는 어제 하루 꼬박 호랑이산 위를 날아다니며 두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둘의 모습은 호랑이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삼기봉까지 날아갔다 오느라 지칠만도 한데 그렇다고 용이와 순이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둘러봐야겠다. 새끼제비가 어제는 미처 살펴보지 않았던 호랑이산 중턱에 있는 바위 언덕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청명한 개울 위의 바위 언덕은 경사가 너무나 가팔라서 사람이 도저히 기어 올라갈 수 없을 거라는 지레짐작에 둘러볼 생각을 안 했던 곳입니다. 용이 혼자서야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순이를 업고 낭떠러지 같은 바위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새끼제비가 힘껏 날개짓하며 가파른 바위 언덕 위로 날아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얀 물방울들이 날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크, 날개 잡겠다. 새끼제비가 바위에 부딪혀 조각조각 부서지는 하얀 물방울들을 피해 옆으로 비껴나는데 바위 언덕 꼭대기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보입니다. 언덕 아래에서 보았을 때는 떨어지는 폭포의 갈이 보이지 않았는데 옆에서 보니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살과 바위벽 사이에 있는 작은 동굴이 숨어 있군요. 새끼제비는 총알처럼 날아오르는 물방울들을 요리조리 피해 작은 폭포 사이의 동굴로 고개하듯 날아 들어갑니다. 막상 좁은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무척이나 춥습니다. 춥고 음산한 동굴 천장에 무엇인가 오글오글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뿔싸 박쥐떼입니다. 50마리도 넘는 시꺼먼 박쥐떼가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낮잠을 자고 있군요. 박쥐떼가 깨어나면 새끼제비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창공에서라면 훨씬 빠른 제비가 박쥐 따위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지만 좁디 좁은 동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새끼제비도 날쌔게 날 수 없거든요. 새끼제비는 날개짓을 멈추고 차가운 동굴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다리로 걸어서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잠자고 있는 박쥐떼 아래로 지나갑니다. 날개를 접고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며 새끼제비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박쥐떼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좁은 동굴을 빠져나온 새끼제비의 눈에 하늘로 쭉쭉 뻗어있는 붉은 소나무 숲이 보입니다. 붉은 소나무 마을처럼 이곳에도 붉은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새끼제비는 우거진 숲을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공중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찾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붉은 소나무 숲 사이에 거짓말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거진 소나무들 사이에 작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옷막이 한 채 있습니다. 옷막 옆으로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꽃밭 옆에는 작은 텃밭도 있네요. 옷막의 생김새로 보아 황포수와 용이의 솜씨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황포수가 살아있을 때 용이와 둘이 살던 움막입니다. 마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호랑이산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공포의 산이었지만 황포수와 용이는 이곳에 이렇게 작고 예쁜 움막을 짓고 꽃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을 달려 호랑이산 기슭에 도착한 용이는 순이를 들쳐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용이의 등에 엎여 있던 순이의 가슴속으로 지난 7년의 세월이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둘은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스치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잘 있었니?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기다렸어. 순이에게 용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금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용이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몸을 맡긴 것처럼 순이는 자신의 목숨을 용이에게 맡겼습니다. 용이는 순이를 업은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울을 첨벙첨벙 건너니 낭떠러지 같은 바위 언덕이 나왔습니다. 바위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가 하얗게 부서지며 감히 이곳에 오르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용이가 자신의 호랑이 외투에 둘러 있던 긴 노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업은 순이의 가느다란 허리와 자신의 허리를 함께 둘러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둘은 낭떠러지처럼 가파른 바위 언덕에 매달렸습니다. 칼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와 바위벽을 때렸습니다. 귀를 내놓으면 귀를 잘라가고 손가락을 내놓으면 손가락을 잘라간다는 그 유명한 백두산 칼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가 된 둘의 몸은 이리저리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운 칼바람도 용이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소뚜껑처럼 크고 거친 용이의 손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잡을 때마다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갔고 둘의 몸은 조금씩 위로 전진했습니다. 백두산 칼바람은 용이의 등에 업힌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순이의 귓등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용이의 넓은 등은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따스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높이 올라가면 엄마 별이 있는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위 언덕을 기어오른 둘은 작은 폭포 사이에 좁은 동굴을 지나 우거진 붉은 소나무들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 무렵 이곳 움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순이는 지금 작은 움막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용이 생각에 잃어버렸던 잠을 한꺼번에 자려나 봅니다. 쌕쌕 가쁜 숨을 내쉬며 잠을 자는 순이 옆으로 샘각에 잠긴 용이가 바위처럼 앉아 있습니다. 용이는 순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산 죽터까지 다시 내려가 산기슭의 상황을 살피고 왔습니다. 일본군들이 호랑이 마을에 대규모로 집결 중인 모습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일본군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백두산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조선인 포수들이 일본군을 돕는 것 같습니다. 포수들이 돕는다면 이 움막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용인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호랑이 산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산속에 숨어있는 용이와 순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끝모를 고난처럼 길게 드리워집니다. 일본군들이 각 부대별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호랑이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엽총을 맨 사내들이 10명 남짓 나타납니다. 이들은 백두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업으로 삼고 있는 조선인 포수들입니다. 예전에는 호랑이도 잡았지만 백두산에서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요즘은 표범이나 삭 같은 사나운 짐승을 잡으려는 일본 여행객들의 안내인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호랑이 산의 산세를 잘 모르는 일본군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포수들은 사나운 사냥개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개는 늑대만큼 몸집이 크군요. 개들은 그르렁 벌써부터 이빨을 드러내며 흥분합니다. 포수들은 원래 호랑이 사냥을 다닐 때는 사냥개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서운 사냥꾼인 개라도 막상 호랑이와 마주치면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지릴 만큼 개는 호랑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호랑이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포수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냥하려고 수많은 일본군들이 이 작은 마을에 우글우글 모여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품삯에 10배를 준다는 장포수의 연락을 받고 모여든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조선 포수들이 한 곳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들 장포수 연락받고 왔는가? 뭘 잡으려고 군인들이 이리도 많이 모였을까? 도깨비라도 잡으려나? 호랑이 씨를 말려놓더니 이번엔 백두산을 통째로 파갈랐더나? 무리 중 몇몇 포수들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날카로운 쇠덫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길목마다 덫을 놓을 계획인가 봅니다. 포수들의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린 쇠덫들이 서로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냅니다. 무시무시한 쇠덫들이 내는 쨍그랑 소리가 마치 서로 자기가 용이의 발목을 콱 물어버리겠다고 아우성치는 듯합니다. 일본군들은 조선인 포수의 출현으로 사기 충천해집니다. 사실 1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용이 한 명을 잡으러 산에 오른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1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용이 한 명을 못 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군대는 이틀 전 혼자 쳐들어와 부대를 초토화하고 순위를 구해낸 용이에게 겁먹은 것입니다. 이케다 중자는 호랑이 마을 공터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백두산 일대의 지도를 펼쳐놓고 각 부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들과 작전회의 중입니다. 짧게 쳐 올린 희끗한 머리에 쭉 찢어진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이케다 중자의 표정은 얼음처럼 싸늘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 지휘관은 다름 아닌 가즈오 대위입니다. 부대가 공격당하는 긴급 상황을 맞아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가즈오 대위가 747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시 복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유달리 좁은 이마에 늑수그레한 조선인 한 명이 임시 상황실로 들어옵니다. 이 조선인은 연신 굽실거리며 장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장포수입니다. 조선인 포수들을 호랑이 마을로 불러 모은 사람이죠. 예전에는 백두산 일대에서 포수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백두산에 여행 온 일본인 여행객들을 안내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의 얼굴을 목격한 가지오가 장포수에게 그자의 생김새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황포수밖에 없는데? 가지오의 설명을 들은 장포수가 이마를 실룩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황포수? 그가 누군가? 이케다 중자가 묻습니다. 황포수라고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이 있었죠. 강하고 용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였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장사였는데 그런데 그자는 3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죽은 자가 700 부대를 공격했단 말인가? 이케다 중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용의가 있었지, 용의가. 장포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용의일 겁니다. 용의밖에 없어요. 용의? 용의는 또 누군가? 죽은 황포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포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녀석이니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 사냥꾼으로 태어난 셈이죠. 걷기 시작하자마자 제 아버지를 따라 호랑이 사냥 다녔으니까요. 이번에는 가지오가 묻습니다. 그 용이라는 자와 순이라는 여인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아마 그럴걸요? 순이는 호랑이 마을 촌장댁 손녀고 황포수와 용이가 옛날에 잠시 동안이지만 호랑이 마을에 머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후 황포수와 용이는 호랑이 마을에서 쫓겨나 떠났는데 사실 몇 년 전을 그들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장포수가 묻지도 않은 기억까지 친절하게 더듬어냅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황포수가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이었으니까 한 4년 됐나? 호랑이산 중턱에 지형이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낭떠러지처럼 깎아지는 바위 언덕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한없이 기어 올라 도망가는 표범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황포수와 용이가 사는 움막을 발견한 적이 있었죠. 붉은 소나무 숲에 묻혀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찾기 힘든 곳이죠. 기가 막히게도 도저히 사람이 살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붉은 소나무 사이에 움막을 지어놓고 아예 텃밭까지 일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황포수와 용이를 봤는데 용이는 그때 당시 벌써 제 아버지만큼 키가 훌쩍 자라 있었죠. 둘은 백호를 찾아 시베리아로 갈 거라고 했어요. 용이가 그때 16인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20살은 됐겠네요. 그대로 컸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황포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이 그자가 호랑이산으로 도망을 쳤다면 분명 이케다 중자의 말을 자르며 장포수가 끼어듭니다. 붉은 소나무 숲속의 움막에 숨어 있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가? 이케다가 묻습니다. 호랑이산에 숨어 있다면 그곳밖에는 없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확신에 찬 장포수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단 하나 문제는 그곳이 폭포가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바위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주 험합니다. 평생 산을 찬 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총을 맨 병사들이 올라가기엔 대위 가지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케다 중자가 가지오데이를 바라봅니다. 임시 상황실 안의 모든 눈이 일제히 가지오에게 쏠립니다. 제가 별동대를 구성해서 바위 언덕 쪽을 공격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지오데이,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네, 반드시 적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위해 저 장포수라는 자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케다 중재와 타부대 지휘관들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지오가 이어서 말합니다. 잔류부대는 산을 에워싼 채 기슭에서 대기하고 본대는 곧바로 산 정상까지 진격하면 됩니다. 저희 별동대가 바위 언덕을 올라가 움막을 덮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별동대가 움막에서 적을 놓칠 경우 적은 기슭의 병력을 피해 정상으로 쫓겨 올라갈 것이니 본대가 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병사 하나가 임시 상황실 안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옵니다. 이케다 중장님, 잠깐 나와보시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케다와 지휘관들 그리고 장포수까지 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상황실 밖 공터에서는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두런두런 얘기를 하던 조선인 포수들 10여 명 중 7명이 각자 짐을 들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장포수가 애써 말립니다. 아, 왜들 이러시나? 떠나려는 포수들이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잡으러 가는 거라면서? 왜 미리 얘기 안 했는가? 진작 알았으면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장포수가 이 말을 실룩거리며 달래듯 말합니다. 사람을 잡든 짐승을 잡든 무슨 상관인가? 돈만 많이 받으면 됐지. 생각들 해보게 이건 앉아서 돈 먹기야. 남은 3명의 포수들이 장포수를 거들고 나섭니다. 그래, 맞아. 우리들은 일본군을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래. 품삯에 10배를 준다잖아. 일본군이 뭘 잡든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자식 새끼들이 굶는 판에 안내만 잘해주고 돈만 챙겨가면 되잖아. 떠나는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짐승 사냥하러 왔지 사람 사냥하러 왔어? 용이라면 황포수 아들이잖아. 저승에서 황포수가 자네들 만나면 뭐라 하겠어?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인 언정 황포수 아들 잡으러 가는 일을 도울 수는 없네. 황포수는 죽어서도 황포수군요. 짐승 사냥하는 줄 알고 따라왔던 포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황포수의 아들 용이를 쫓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더니 포수들은 며칠 전 붉은 소나무 마을의 일본군 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물이 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신랑의 끝에 결국 포수 7이 떠나고 장포수를 포함한 4명만 남았습니다. 새끼제비가 공중에서 날개를 모아 탁탁탁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네요. 화가 난 이케다 중재가 장포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저자들은 왜 떠나는 건가? 괜찮습니다. 원래 황포수, 그러니까 용이 아버지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품삯만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반드시 용이 코앞에까지 확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포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평소에 10배를 준다는데도 떠나다니 조선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이케다 중자가 명령합니다. 가즈오데이가 별동대를 꾸려서 장포수를 데리고 숲속의 움막을 공격한다. 잔류부대는 산을 에워싼 채로 대기하고 내가 직접 본대를 이끌고 정상으로 진격하겠다. 모두 출동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가지오의 눈동자에서 빛이 납니다. 일본군 부대가 출동 준비를 완료하자 이케다 중자의 짧은 연설이 시작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대일본 제국군 장교와 병사들을 살해한 자를 잡아라. 그 자를 잡는 자에게 큰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와, 만세, 만세! 크게 포상하겠다는 이케다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부릅니다. 환하게 떠오른 달빛 아래 드디어 일본군 부대의 용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미떼처럼 수많은 일본군들이 호랑이 산을 빙 둘러싼 채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잘 타는 병사들을 뽑아 별동대를 조직한 가지오도 장포수를 앞세워 호랑이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별동대 대원들은 용의를 잡아 큰 상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지원했지만 가지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찾아 나선 사람은 용의가 아니라 순이입니다. 순이를 이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가지오의 목표입니다. 순이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가지오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순이는 처음부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호랑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착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죄 없는 여인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광기만 남은 이곳, 나쁜 남자들의 욕심으로 아수라장이 된 전쟁터로 몰아넣어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순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가지오는 누구보다도 숲속의 움막에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용의를 최대한 조용히 제압한 후 함께 간 별동된 대원들을 따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이만 데리고 본대나 잔류부대에 들키지 않고 호랑이 산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수한다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가지오 대위님, 별동대를 이끌고 막 진지를 출발하는 가지오 뒤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지오가 뒤를 돌아보니 턱과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아찌이가 홀로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아찌이가 천천히 손을 들어 가지오를 향해 경례합니다. 경례를 하는 아찌이의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찌이가 조그맣게 말합니다. 아찌이는 이제 다시는 가지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나 봅니다. 고마웠다, 아찌. 가지오가 손을 들어 아찌이의 격려를 받아줍니다. 격려를 받는 가지오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옵니다. 수많은 일본군들이 조용히 산을 오릅니다. 하얀 달빛이 1000개가 넘는 총들에 부딪혀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같은 시각 붉은 소나무 숲속 움막 마당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이와 잠들지 않은 용이입니다. 둘은 옛날에 촌장댁 마당에 나란히 앉아 올려다보았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7년 전에도 반짝였던 별들이 그대로 찬란한 빛을 뽐내며 밤하늘을 빼곡히 덮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은 변했지만 별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색깔로 빛나고 있습니다. 순이는 따스한 빛을 발하는 엄마별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순이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용이가 먼저 입을 뗍니다. 아까 낮에 산 중턱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일본군들이 호랑이 마을에 모여 있었어.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순이가 묻습니다. 용이는 침묵합니다. 순이는 알고 있습니다. 용이의 침묵은 소리 없는 울음이라는 것을. 그 옛날 지리산에서 엄마와 동생을 가슴에 묻고 침묵해야 했던 어린 용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죽은 아빠를 가슴에 묻고 다시 침묵했던 가여운 용이, 그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슬픔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에
홀로 남은 용이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 땐 어떻게 했어? 그냥 난 힘들 땐 엄마 별에게 힘들다고 말했어. 용이 네가 보고 싶을 때도 엄마 별에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치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졌어. 엄마별 이야기를 하는 순이의 표정이 편안합니다. 용이야, 넌 힘들 때 어떻게 했니? 난 그냥, 그냥 참았어. 힘이 들 때는 그냥 참았다는 용이의 대답에 순이는 그만 눈물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혼자 참지 말아야 할 아픈 일들을, 혼자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냥 참아내느라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이는 그런 용이가 너무나 가엾습니다. 용이야, 이제 그만 백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이가 다시 침묵합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손이 지금보다 더 커지더라도, 긴 엽총이 더 강력해지고 칼날이 더 매서워지더라도 자신은 결코 백호를 잡을 수 없으리란 것을 말입니다. 어린 기억 속에 버티고 있는 백호는 어떤 총과 칼로도 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난 네가 백호를 용서해주면 엄마 볼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용이가 가엾고 안타까워 순이가 말합니다. 모르겠어.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용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용서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백호를 잡아 복수하겠다던 용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홀로 지낸 세월에 지친 걸까요? 상대가 빌지도 않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띄엄띄엄 말을 잇는 용이의 얼굴이 깊은 외로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별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잠잠히 순이의 말을 듣고 있던 용이의 눈동자에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용이가 그 눈동자로 말없이 순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차인표님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4편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